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 인생 이막 강의는요, 최윤석 강사님의 한 번 배우면 평생 자산을 불려주는 부동산 경매 가이드입니다. 자, 우리가 경매를 할 때 꼭 봐야 될 서류가 있죠.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경매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매매에서는 부동산을 사기 전에 집 내부를 샅샅이 살펴보고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주고 원하는 특약사항을 합의하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매에서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매매처럼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내부를 못 보고 입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도 잘 해야 하고 경매의 3대 서류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먼저 현황조사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법원에 현황조사 명령서를요, 집행관이 들고 가는 거예요. 현황조사 명령서를 갖고 가장 먼저 주택이라면 주민센터, 상가라면 세무서에 가서 세대 열람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초본을 떼고 현장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이 현황조사 시에는 굳이 열쇠까지 강제로 따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럴 능력은 있어도요. 추후에 명도를 할 때 강제 집행을 하거나 유체동산 경매 압류를 진행할 때는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채무자나 건물을 점유하는 자와 집행관이 만났어요. 그런데 점유자가 거짓말로 진술을 한다고 해도 이 집행관으로서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고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현황조사서에. 그래서 입찰자들은 100% 현황조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믿어서는 안 돼요. 특히 점유자들이 하는 말이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유치권자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데 유의미하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한테 이 현황조사서는 공개가 되는데요. 처음에 떼었던 초본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공개가 안 돼요. 이 현황조사서는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을 찾아서요. 사건 내역에 들어가시면 현황조사서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사건 번호가 뭔지 그리고 조사 일시가 언제인지 나왔어요. 부동산 임대차 정보도 나오는데 현장에 가봤는데 거주자를 못 만난 거죠.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이제 떼봤는데 임차인 누가 등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점유 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바란다. 낙찰자한테 판단을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부동산의 현황이 어떤지 직접 눈으로 가서 봤고요. 임대차 관계 조사서를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고 모 씨라는 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유 부분이 전체인지 아니면 방 한 칸인지 점유 기간도 알 수 없고 보증금도 몰라요. 단 등초본을 떼봤기 때문에 전입일은 알 수 있어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기재를 해놨고요. 다음 감정평가서라는 게 있는데요.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참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감정평가 가격을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어요. 최저 매각 가격으로. 그리고 이 감정인이라는 것은 그 법원에서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무작위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간단하게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원가 방식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나 이런 원론적인 얘기고요. 주로 단독 건물 같은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방식은 A라는 경매 물건이 있으면 얘랑 비슷한 B나 C가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 가격이 정해져 있는가를 판단해서 감정가를 매기는데요. 주로 집합 건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 방식은 이런 건물이 있을 때 얘를 사용함으로써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지를 근거 자료로 삼는데요. 어떤 거냐면 주로 상가가 있겠죠. 감정평가서도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법원과 사건 번호를 통해서 검색하고 사건 내역에 감정평가서 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감정평가서는 이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뭐 물건의 종류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양이 조금씩 달라요. 한 번씩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의뢰인은 당연히 경매 담당하는 경매법원의 사법보좌관이 되겠고요. 어떤 감정평가사가 진행을 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감정평가액은 4억 6,500만 원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사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감정평가의 조사 기간은요. 통상 매각기일 있죠? 경매 물건이 실제 나오는 날 그때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세를 거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건요. 그래서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 뭐 대상 물건의 개요에서 소재지도 나오고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분양 면적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대지권에 대한 사항도 나오네요. 그리고 얘는 집합 건물이라서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랑 대지 사용권을 따로 분리해서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체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가격을 매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인근 유사 부동산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물건, 이런 시점에서 찾아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매매 가격 지수를 이렇게 구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명세표를 보시면 이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이렇게 해서 배분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위치 및 주위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장 가기 전이라도 이 인근 지역에 대해서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근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차량 출입이 가능한지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다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본 것들을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도 있고요. 아파트로 이용 중이라는 것도 있고 설비 내역 그리고 토지 형상까지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도 나와 있고요. 이 당시에 건물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 이용 계획 상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감정평가사가 문까지는 따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관계 미상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조금씩 확대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역 위치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지역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위치도를 통해서 이 동의 위치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은 호별 배치도를 통해서 이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끝집이네요. 그리고 내부 구조도를 통해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 2, 3, 4 해서 4베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부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겉에서 본 사진들을 이렇게 서비스로 좀 더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집합 건물의 감정평가서인데요. 관심이 있는 물건이라면은 이렇게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은 경매 이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감정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게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게 하는 것은요, 이 현황 조사 보고서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각적인 자료를 완비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참고로 이 물건은 4억 6,500 감평을 했는데요. 7월 27일에 매각을 할 때 최저 매각 가격도 4억 6,500으로 동일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매매를 살 때 A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할 때 그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이때는 담보를 잡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하게 감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경매 절차에서 하는 감정평가액은 목적이 여기에 물려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현금화시켜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높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를 하고 바로 매각기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기를 잘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보통 신건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때 감정평가를 했고 매각기일이 이때라면 신건도 저렴할 때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여기에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요. 내가 받는 게 어떤 부동산인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그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관계인의 진술,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즉 인수되는 권리,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법원은 요 세 가지 서류들을 법원에 비치를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 서류 중에서 매각 물권 명세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 이 명세서에 중대한 실수나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불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누구든지 보라고 만들어 놓은 취지가 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이 되는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파악해서 이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 매각 물권 명세서는 현황 조사 보고서와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만든 것이고요. 매각기일 7일 전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매각 물권 명세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회색으로 안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매각기일 7일 전에 활성화가 돼요. 자, 예전에는 이런 매각 물권 명세서 사본을 직접 서류 철해서 내놨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 위쪽에 매각 물권 명세서 위쪽에는 담당 법원이 어디인지, 그리고 사건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작성일을 언제 했는지, 담임 법관은 누구인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선순위 설정된 권리를 통해서 말소 기준 권리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인지도 알 수 있죠. 다음에 이 점유자와 관련된 란이 있는데, 점유자의 이름, 그리고 정보 출처가 어디였는지, 현황 조사로 알았는지 아니면은 권리 신고로 알았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차임, 전입 신고 일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일자도 기재가 되니까 이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그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그 효력이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낙찰받은 사람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표시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죠. 법원이 인수되는 권리까지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매수되는 권리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데 경매법원에서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불분명함, 이런 식으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비고라는요, 법원에서 재매각을 할 때 보증금을 10%가 아닌 20%로 올린다던가 이런 특별 매각 조건이 있을 때 이 란에다가 기재를 해줍니다. 유치권 신고나 제시외 건물이 매각에 포함이 될 때 이런 특이사항이 있을 때도 여기에 기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부동산의 표시가 나와 있는데요. 경매물건을 낙찰받으면 정확히 어떤 부동산에 소유권을 이전받는지 부동산의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유 부분 대지권의 표시도 해주고요. 기일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다음 기일 날짜와 최저 매각 가격까지 미리 지정해서 알려줍니다. 이 매각 물권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요, 낙찰을 받은 후라도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로 불허가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매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직전까지 변동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경매의 3대 서류를 통해서 부동산의 현황과 가격, 매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매각 물권 명세서는 변동사항이 없는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권리 분석을 해볼 건데요. 낙찰 받은 후에 등기부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깨끗한 등기부를 갖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이 권리 분석의 첫 시간인데요. 이 소멸과 인수의 기준이 되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경매 공부를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처음엔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점차 많은 수익이 생기고 경매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 재산을 지켜준다는 방패를 갖게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
네, 강의 잘 보셨나요? 최윤석 강사님의 강의를 보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요. 혹시 나 이런 강의 더 듣고 싶어요, 이런 강의 필요해요 라는 분이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찾아서 강의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